바다, 여기야. 저는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IT 지진 현장,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저와 바다는 이미 36시간째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른 구조견들은 모두 포기했지만 바다만은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운 채로요. 그때 바다가 제게 돌아보며 짖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적 같은 이야기는 3년 전 달라스 국제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돗개의, 아니 한국의 위상을 해외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캘리포니아 국제구조견 훈련센터에서 15년째 구조견 훈련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바다를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봄, 달라스 국제공항에 특별한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이었어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한 200여 마리 중 20마리가 저희 센터로 배정되었습니다.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개들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대부분의 개들이 사람을 무서워했고 몸무게도 정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시선을 끈 개가 하나 있었어요. 3살 정도로 보이는 암컷 진돗개였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이 진돗개는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앉아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맑으면서도 어딘가 의지가 강해 보였거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15년간 다양한 개들을 훈련시켜왔지만 이 아이에게서는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진돗개가 조금씩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바다라고 정했어요. 맑고 깊은 눈빛이 바다를 닮았거든요. 동료들은 진돗개는 훈련이 어렵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바다에게서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훈련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다는 창밖을 내다보며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어요. 다른 개들처럼 떨거나 울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바다는 처음 보는 넓은 운동장에 놀라는 듯했어요. 아마 평생 좁은 철장에서만 지냈을 테니까요. 저는 바다를 다른 개들과 함께 있는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바다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이 아이가 다른 개들과 달리 차분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쩐지 바다와 저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바다가 훈련센터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개들은 벌써 기본적인 복종 훈련에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바다는 달랐어요. 첫 번째 평가 날, 저는 바다를 훈련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구조견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욕, 사회성, 활동성, 적응력, 수색 능력 등 5가지 영역에서 모두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일반견의 경우 20에서 30%만 통과할 정도로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바다야, 이리 와. 제가 부르자 바다는 고개를 돌렸지만 곧바로 오지 않았어요.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대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재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동료 훈련사인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 진돗개는 정말 어려워.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서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아. 게다가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성향이 강해서.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다의 눈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장애물 적응이었습니다. 높은 벽을 오르고 좁은 터널을 통과하고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에요. 바다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자 신중하게 따라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무작정 뛰어들지 않고 각 장애물을 꼼꼼히 관찰한 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 통과했어요. 두 번째는 수색 훈련이었습니다. 숨겨진 물건을 찾는 기본적인 시험인데 바다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코를 바닥에 대고 꼼꼼히 냄새를 맡더니 다른 개들이 놓친 구석진 곳에서 숨겨진 장난감을 찾아냈어요. 대단한데? 제임스가 감탄했습니다. 후각이 정말 예민하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사회성 테스트였어요. 바다는 개농장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평가관이 다가오자 몸을 낮추고 뒷걸음질 쳤어요. 실패해요. 평가관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조견은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구조대원들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바다와 함께 센터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는 제 옆에 조용히 누워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너는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어. 바다야. 저는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다음 날부터 저는 바다와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다와 함께 센터 주변을 산책했어요. 처음엔 목줄을 짧게 잡고 걸었지만 점점 바다가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어요. 바다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제게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다야라고 부르면 즉시 달려왔고 제 눈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어느 날 오후 센터 근처에서 실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살 소녀가 캠핑장에서 사라진 것이었어요. 공식 구조견들이 출동했지만 저는 바다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찾지 못한 곳에서 바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빽빽한 덤불 너머였는데 사람들은 아이가 그런 곳까지 갈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다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바다의 직감을 믿기로 했어요.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니 정말로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처음으로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바다가 첫 번째 구조 성공을 거둔 후 센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 훈련사들은 더 이상 진돗개가 구조견에 부적합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바다의 훈련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견이 되려면 18개월의 집중 훈련을 거쳐야 해요. 바다는 이미 기본적인 적응 단계를 통과했으니 이제 전문 기술을 배울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종 훈련이었어요. 앉아, 기다려, 이리 와 같은 기본 명령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멈추는 스톱 명령까지 완벽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바다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명령들을 하나씩 익혀갔어요. 두 번째 단계는 장애물 훈련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모방한 콘크리트 더미, 좁은 터널, 불안정한 판자 등을 통과하는 훈련이에요. 바다는 신중하면서도 민첩하게 장애물들을 극복해냈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뛰어나서 다른 개들이 어려워하는 흔들리는 다리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수색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죠. 바다는 사람의 냄새를 구별하고 추적하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쉬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어 있으면 바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다야, 찾아봐. 제가 명령하면 바다는 코를 바닥에 대고 열심히 냄새를 맡았어요. 곧 제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와 짖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저는 바다에게 칭찬과 간식을 주었어요. 점차 훈련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냄새가 섞인 곳에서 특정 사람을 찾아내는 훈련, 시간이 지나 냄새가 약해진 후에도 추적하는 훈련 등을 거쳤어요. 바다는 매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야간 수색 훈련이었어요. 캄캄한 밤에 손전등만 의지하며 실종자를 찾는 훈련입니다. 사람의 시야는 제한되지만 바다의 후각과 청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졌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내는 바다를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10여 개월이 지나자 바다는 마침내 국제인명구조견 인증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적합성 단계, 레벨 A, 레벨 B로 나뉘는데 실제 구조 활동에 투입되려면 최소 레벨 A는 통과해야 해요. 시험 당일, 저는 긴장했지만 바다는 차분했습니다. 첫 번째 종합전술 시험에서 바다는 복종성과 장애물 극복 능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산악수색 시험에서는 제한 시간 내에 2명의 가상 실종자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심사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레벨 A를 통과했어요. 이제 정식 국제인명구조견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개농장에서 구조된 작은 진돗개가 이렇게 멋진 구조견으로 성장한 거죠. 2021년 8월 어느 날 긴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IT에서 규모 7.2의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2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13만 채의 주택이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국제구조팀을 파견해야겠어.
센터장인 톰슨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재해야. 최고의 구조견들을 보내야 해. 회의실에 모인 훈련사들은 어떤 구조견을 보낼지 논의했어요. 경험 많은 베테랑 구조견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만 능력만큼은 최고예요. 사라. 바다는 아직. 제임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톰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의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어. 게다가 진돗개의 끈기와 집중력이 이번 같은 대형 재해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사라. 바다와 함께 IT로 가겠나? 그 순간 바다가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마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바다와 함께 IT 사람들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바다의 첫 해외 구조 임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IT 현지 시간으로 8월 14일 오전 8시 30분. 저희는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재난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 활주로에는 각국의 구조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멕시코, 스위스에서 온 국제구조팀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저도 바다의 이동장을 끌고 급하게 임시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낯선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한 공항에서도 제 옆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미국 구조팀이군요. 현지 조정관인 피에르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레카이 씨 쪽 피해가 가장 크답니다. 브리핑 텐트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은 포르토프랭스에서 서쪽으로 125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규모 7.2의 강진으로 레카이, 제레미 등 남서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요 다리가 붕괴되어 일부 지역은 접근이 어려워요. 피에르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부상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서 의료진들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각국 구조팀들은 지역별로 나뉘어 배치되었어요. 독일 팀은 제레미로, 멕시코 팀은 레카이 외곽으로, 그리고 저희는 레카이 시내 중심가로 배정받았습니다. 레카이 시내에는 붕괴된 호텔이 몇 개 있어요. 피에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건물 구조가 불안정해서 접근이 쉽지 않아요. 구조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레카이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무너진 건물에 잔해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구조 차량들이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붕괴된 집들, 거리에 나앉은 이재민들,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폐허들. 바다도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레카이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었어요. 현지 구조대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역력했어요. 여기가 호텔 몬타나입니다. 현지 대장인 장이 무너진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져서 1층 높이만 남았어요. 지진 당시 투숙객과 직원 합쳐서 25명 정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정말로 처참한 상태였어요. 콘크리트 더미와 비틀어진 철근, 그리고 부서진 가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동장에서 나온 바다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로운 냄새들, 특히 사람의 냄새를 감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바다야, 준비됐니? 저는 바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찾아봐, 바다야. 첫 번째 수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다는 신중하게 잔해 더미에 접근했어요. 발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다른 구조견들과 달리 바다는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았어요. 먼저 안전한 경로를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신중함과 끈기가 이런 위험한 현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바다는 한 구역을 완전히 수색한 후에야 다음 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첫 해외 구조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색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호텔 몬타나의 잔해 더미 위에서 꼼꼼히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조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멕시코에서 온 점원 셰퍼드, 카를로스와 독일팀의 벨기안 말리노이즈, 루나도 각각 다른 구역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아직 생존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라, 바다는 괜찮나? 독일팀 훈련사인 한스가 물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바다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른 구조견들이 넓은 영역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것과 달리 바다는 특정 구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돗개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지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멕시코 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를로스가 인근 상가 건물에서 생존자 한 명을 발견한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급히 달려가서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해. 현지 구조대장 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카를로스는 이미 여러 차례 지진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이거든.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바다가 미안해졌어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도 실전은 훈련과 다르니까요. 특히 이렇게 큰 규모의 재해 현장은 바다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바다야, 천천히 해도 돼. 저는 바다에게 다가가서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이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어. 바다가 잠시 저를 돌아보더니 다시 코를 바닥에 대고 수색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몸을 세우며 특정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건물의 오른쪽 모퉁이, 다른 구조견들이 이미 지나쳤던 곳이었어요. 바다는 꼬리를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뭔가 있나? 저도 바다를 따라갔어요. 바다는 콘크리트 더미 사이의 작은 틈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짧게 짖었어요. 이것은 훈련 때 배운 발견 신호였습니다. 장 대장님, 여기요. 저는 급히 현지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정말로? 장이 달려와서 그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는 이미 다른 팀에서 확인한 곳인데. 하지만 바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계속해서 그 틈새를 향해 낮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지는 않았지만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자. 장이 귀를 대고 조용히 들어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주 희미하게 정말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맞다. 여기 누군가 있어. 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바다가 찾아낸 거야. 순식간에 구조대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틈새는 너무 좁고 깊어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잘못 건드리면 더 무너져 내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한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여기 누군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장비를 가져와야겠어. 장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해.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첫날 수색이 끝나갈 시간이었지만 바다의 발견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구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생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바다와 함께 임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잘했어, 바다야. 저는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바다는 피곤한 듯 제 옆에 누웠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첫날의 성과로 자신감을 얻었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날 아침, 저희는 호텔 몬타나보다 더 큰 재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르망기의 호텔이었어요. 3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거의 평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현지 구조대장 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여기서는 전 레카의 시장이었던 가브리엘 포춘 씨도 실종되었습니다. 지진 당시 호텔에 투숙객과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국제구조팀들이 이미 이틀째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생존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었어요. 72시간이 골든타임이야. 독일팀의 한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48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저도 그 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지진 매몰자들은 72시간 내에 구조되지 못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과 공기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바다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니
이곳은 어제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 위험한 철근들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다른 구조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야, 조심해야 해. 저는 바다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위험한 곳이니까. 바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더니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안전을 확인하고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했어요. 오전 수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팀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바다는 계속 특정 지점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호텔 건물의 중앙 부분, 아마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이 이미 여러 번 지나간 곳이었지만 바다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수색이 시작되자 바다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제 명령에 즉시 반응했는데 이번에는 특정 지점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바다야, 이리 와. 제가 불러도 바다는 고개만 돌린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 뭔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차라, 바다가 뭘 발견한 것 같나? 멕시코 팀의 카를로스 훈련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바다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했지만 다른 전문 구조견들이 이미 확인한 곳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은 새로운 구역으로 이동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때 바다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바다는 콘크리트 틈새에 코를 집어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확실한 것을 감지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다가 뭔가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장 대장을 불렀습니다. 장이 달려와서 그 지점을 확인해 보았어요. 여기는 이미 독일팀에서 확인한 곳인데 하지만 바다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는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니 정말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목소리였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바다가 찾아낸 거예요. 다른 구조팀들이 급히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지점은 여러 층의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깊숙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한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더 무너질 수 있어. 바다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계속 틈새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저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틈새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3명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7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바다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생존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생존자가 있는 곳은 여러 층의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깊숙이 있어서 구조 작업이 매우 복잡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제구조팀 총괄인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추가 붕괴로 생존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수 장비들이 동원되었어요. 유압 절단기로 철근을 자르고 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조심스럽게 옮겨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느린 작업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지진 발생 후 50시간이 지났고 생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호텔 직원 2명과 투숙객 1명이었는데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물과 음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물을 조금씩 보내드리겠어요. 구조대원들이 호스를 통해 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구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사이 다른 구조견들은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한 곳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달랐어요. 저는 바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지만 바다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구조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IT의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지만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었어요. 구조 작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지만 진척은 더디었습니다. 차라, 바다를 좀 쉬게 해. 한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틀째 거의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만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바다는 물만 조금 마셨을 뿐 사료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씩 졸기는 했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어요. 늘 한쪽 귀는 생존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지진 발생 후 68시간이 지났어요. 골든타임인 72시간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접근 통로를 만들어야 해.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생존자들 중 한 명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생존자들이 있는 틈새 근처에서 계속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구조대원들이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요. 드디어 생존자들이 있는 공간까지 작은 터널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71시간째, 골든타임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어요. 호텔 직원인 마리였습니다. 그녀는 탈수 증상이 심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생존자는 투숙객인 장 피에르였어요.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인 호텔 직원 폴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구조가 어려웠어요. 72시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드디어 폴도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중한 상태였지만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3명 모두 구조된 순간 바다는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서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임무 완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바다야.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다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구조되지 못했을 거야. 현장에 있던 모든 구조대원들이 바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이 놓친 생존자들을 찾아내고 72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바다의 공로였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야. 피에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돗개의 끈기가 3사람의 생명을 구했어. 그날 저녁, 바다는 처음으로 사료를 제대로 먹었어요. 그리고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사흘간의 극한 상황을 견뎌낸 후의 단잠이었어요. 바다의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다의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IT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다음 날, CNN과 BBC 기자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72시간 만에 3명을 구조했다는 뉴스가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CNN 기자가 바다를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이 포기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바다는 처음부터 특별했어요. 개농장에서 구조되어 미국으로 온 진돗개지만 이렇게 훌륭한 구조견으로 성장했죠. 진돗개 특유의 끈기와 충성심이 3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BBC 방송에서는 바다의 스토리를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국의 개농장 현실부터 진돗개가 미국에서 구조견으로 활약하게 된 배경까지 심층 보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BBC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놀라운 능력과 국제적 협력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세이베베의 바다가 구조했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바다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들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다에 대한 감사를 표했어요. 그 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은 지나갔지만 그 진돗개만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장 피에르도 덧붙였어요.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준 거예요. 정말 천사 같은 개였어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진돗개 바다, IT에서 세계적 영웅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청와대에서도 바다의 활약을 치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구조견 커뮤니티에서도 바다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진돗개는 구조견으로 부적합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바다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린 거죠. 앞으로 진돗개 구조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겠어. 톰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증명했잖아. 진돗개도 충분히 훌륭한 구조견이 될 수 있다는 걸. IT에서의 구조 작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현지 사람들이 공항까지 나와서 바다를 배웅해 주었어요. 작은 아이들이 바다, 바다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에르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바다 덕분에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진돗개 하면 용감하고 끈기 있는 구조견을 떠올릴 거예요.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저희 훈련센터에는 진돗개, 구조견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각국의 구조견 훈련기관에서 진돗개 훈련에 대한 노하우를 요청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저와 함께 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IT에서의 경험 이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후배 구조견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바다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매일 바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끈기가 전 세계의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렸어. 바다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는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바다와 같은 구조견들이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다가 길을 열어준 진돗개, 구조견들도 있을 거예요. 개농장에서 구조된 작은 진돗개가 세상에 희망을 전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